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유튜브 도시대학에서 도시재생을 주제로 진행을 맡고 있는 황지욱입니다. 오늘은 대도시의 도시재생을 핵심 주제로 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이 제 옆에 계십니다.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해서 우리 백혜영 전 센터장님부터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장을 맡아 일을 해왔던 백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스텍 연구원의 이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유혜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앞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기보다 곧장 발제를 백희영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도 질문도 하고 또 백 센터장님도 또 역으로 저희한테 그동안 어려웠던 거나 뭐 더 궁금하셨던 것들을 같이 토론하면서 질문하시는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좀 가져가면서 오늘 이 톡쇼를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실련 이 도시재생대학 관련하여 발제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그 시기가 지난해 11월쯤이었고, 서울의 도시재생, 즉 대도시의 도시재생이 무엇을 하려 했고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주제로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음, 누군가는 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나서긴 했는데, 제가 그간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에요. 서울역 일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즉 지원센터의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은 그 관점에서 지금 서울의 도시재생 무엇을 하려 했고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주제의 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어쩌면 제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다라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내용이 조금은 덜 포괄적이고 혹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덜 확장적이지 않을 일 수 있다. 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생이 시작된 건 서울로 그 7017 때문에 진행이 된 건데요. 그 서울로 7017이 이제 서울역 고가 일대 차도에서 이렇게 이제 보행로로 전환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 사업을 했던 곳은 푸른도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관리 운영은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분명히 산업화 시대의 도시공간의 쓰임새가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50년 후에 이제 그 보행로로 바뀐 것인데, 이것 또한 그 기능의 전환을 통하여 도시 활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위가 조경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재생본부에서 한 사업만 재생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음, 경향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제한적으로 재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그 당시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전문가도 시민도 그 지역 인근의 상인 주민 모두가 할 것 없이 그대로 놔둬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화를 바라는 것 같지만 막상 뭔가 이게 개입을 하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음, 굉장히 많은 항상성이라고 할까? 그대로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비난, 비판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그 비판적인 여론을 어떻든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여기에 그 서울로 7017을 이용객 수가 몇 명이냐를 매일 체크를 했었어요. 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10,000명이었던 시민이 일주 이용자가 만약 50,000명이 되면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성과 지표였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되게 그 감명을 받았던 사건이 워크21이라는 국제 그 단체의 대표가 오셔가지고 보행 도시 때문에 아마 토론회를 하려다가 이제 하는 도중에 여기 오셔서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의 성과는 뭐여야 하냐면, 예를 들어 하루에 100m를 걸었던 사람들이 음. 200m를 걷느냐, 음. 그러니까 보행량이 보행량이 많아졌느냐, 증가되느냐. 증가되느냐가 지표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됐느냐. 이것이 서울로 7017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바이 커뮤니티가 되고 있고, 그다음 이것으로 인해서 확산, 그러니까 지역들이 가로들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누구도 우리의 행정의 지표는 그것을 보지 않아요. 오로지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의 이용자가 몇 명이냐. 이 서울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몇 명이냐만 성과 지표로 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의 성과랄까? 그 의미를 조금 더 시공간적으로 혹은 다른 맥락에서 조금 그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서울로 7021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말을 끊고 싶은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 좀 아직 많이 초입이야, 생겨서. 초입.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제가 도시재생 지원센터장으로서 요즘에 느낀 심정이 뭐였냐면, 사실은 2년 동안 이제 어떻든 광역지원센터를 유지해 보려 안간힘을 썼던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2세대 도시재생의 21년 2월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면서 2세대 도시재생이 온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이 거기 결합한다 하더라도 분명 광역지원센터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만들기도 어려웠던 건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시민들을 위해서건 손실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든 시대적 흐름에 맞게 그 기능이 전환하더라도 광역지원센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들어주려 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전임 시장의 정책이었다라는 오로지 그런 프레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재생을 그동안 도시재생이 뭘 해왔지? 그다음에 왜 광역지원센터가 있어야 하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공론이나 평가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 보면 오로지 1세대 도시재생을 거점 시설과 공동체 활성화 위주로 추진하면서 체감도가 저하됐다. 이 평가가 아주 가장 큰 축이 돼요. 이게 과연 지성적인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동안 그 수년간 쏟아왔던 예산과 에너지와 시민의 어떤 관심들이, 그리고 성과들이 이렇게 공론도 평가도 없는 채 사라져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굉장히 괴로운데, 그것을 한 줄 거점시설과 공동체 활성화 위주로 추진하면서 체감도가 저하됐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벽화 그리기 중심으로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너무나 이게 저야말로 가슴에 대못이 박힌 도시재생을 이렇게 평가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시기인 듯 하지만 뭐랄까 상식적이지 않다 혹은 지성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시간을 좀 건너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네 글자를 모두가 없앴죠. 지금도 없애고 있고, 그래서 전담 조직도 사라졌고, 그래서 행정과의 협업과 신뢰는 깨졌고요. 센터는 어떻든 2년간 유진해왔습니다만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 혹은 협업되지 않는 이런
그 상황에서의 센터를 맡으면서 굉장히 괴로움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왔고 어떻게 해 가야 할 것인가라는 이제 물음은 사라지고 도시재생이라는 이름과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재생은 모든 도시의 필연이다. 그리고 서울 도시재생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의 평가와 약간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왜 도시재생인가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처음에 수많은 도시들의 사례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나라든 오래된 도시의 재생은 필연이고 그 방식과 이름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이 변화해 가면서 특히나 도시의 시민과 주민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도시재생이 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변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도시계획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 도시를 그려왔다면 전문가들의 도시였다면 이제는 이제 모두의 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이런 맥락이 조금 바뀐 것이 도시재생에 담겼던 철학의 기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도시재생 진행 과정은 주로 이제 이렇게 큰 사건들 중심으로 쓰레기 매립했던 안지도, 그다음에 청계천, 그다음에 광화문이나 성곽복원, 한옥재생 혹은 주거지재생 그리고 이제 13년부터 도시재생 이렇게 보고 그 전부터 있었던 일환의 노력들도 도시재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긴 하는데 여기는 사실 뉴타운이 빠졌죠. 제가 저 뉴타운이라는 빨간 글자를 새긴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그 거의 모든 저층 주거지를 뉴타운으로 지정해 왔는데 그것 또한 늙고 오래된 그다음 기능이 쇠한 도시에 대한 처방의 하나로 뉴타운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비냐 재생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오래된 도시를 그 활력을 만들고 새로 그 기능을 전환할 것인가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보면 이 뉴타운조차도 어쩌면 도시재생 일환으로 맞아. 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 도시재생이 진행돼 온 과정은 모두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에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하던 때를 보면 마치 아까 처음에 1세대 도시재생의 비판, 보존과 공동체 활성화,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존을 하려고 했었냐 그것이 누구의 어떤 고집이자 주장이었냐 그게 아니고 사회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그래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 전 시장님은 너무나 서울을 보존하고 싶어 했고 정비를 반대했던 그런 게 아니고 2012 그때 뉴스들 보면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하락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출구가 없는 상황이었죠. 출구가 없는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처방을 행정관은 했어야 했고 누군가는 결단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고 대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재생사업이 나온 것이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뿐이라는 생각을 서울의 이제 도시재생 추진 성과를 보면 경과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해왔고 그것이 어쩌면 국토부에 어쩌면 전국에 많은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 같고요. 2013년에 재생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도입을 하고 나서 2015년에 이제 전략계획, 그다음에 전담 조직, 조례 설치를 했고 이제 성장기를 2018년부터 보거든요. 도입기를 2014년으로 보고 있고 그때가 이제 시범사업 했던 시기이고 그런데 사실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게
그 선도적 사업을 했던 창시인이나 가리봉이나 이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성과가 평가 없이. 없었어.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했던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이었으니까 뉴딜 정책이 정책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것이 오면서 서울도 뉴딜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성장기이긴 하지만 어쩌면 혼란기 혼란이 상당히 많으셨죠. 혼란이 너무 서울은 그 분단위로 그 도시재생 지역을 지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딜은 15만 혹은 네, 20만 면적이 면적 있으니까. 단위로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지정했던 곳을 뉴딜 사업으로 다시 갈아타면서 그것을 지역을 오렸어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우리도 대상이었다며 그러다가 아니 어느 날 대상이 아닌 이제 상황이 되고 수많은 주민협의체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디는 제 대상 지역 어디 이제 벗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주민 간 갈등이 혼란이 심했겠네요, 진짜. 심했어요. 갈등과, 네. 그 당시에 뭐 수개월 동안 또 갈등했던. 공무원들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 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아. 논의가 엄청나게 맞아요. 진행됐어요. 중앙부처와 서울시 간에도 서울시와 지자체 간에도 또 또 주민하고도 이제 주민하고도 갈등이 엄청 심했고 갈팡질팡했었던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전략계획상의 성장기를 2018년도 보고 그리고 그 시기에 서울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약 50개가 넘는 상황이 됐죠. 매년 어떨 때는 상하반기 지정도 하고 그것을 추진하려는 지역들은 너무나 넘쳐나고 아니, 그런 문제를 그 광역에서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어떻게 그럼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광역에다가 요청이 주민들이 많았어요. 요청이나 아니면 저것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컴플레인도 광역에다 하진 않았어요.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 많아서 사실은 그때는 제가 센터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음, 2020년 말에 갔는데 외부에서 본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이 저는 제가 볼 땐 너무 많은 그 시민, 행정, 국토부 전문가 이것의 결절점이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기능 그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요청받았었던 거지. 그런데 그 요청받은 역할을 아시잖아요. 전문가들 얼마나 착한지. 주민들이 그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광역이 가가지고 그 갈등 관리자 그 전문가 모시고 가가지고 갈등 관리하고 주민 또 대화 나누고 또 어느 현장에서는 또 센터장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으면 또 그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얘기하고 센터장 상담하고 뭐 그런 모든 그 저기를 바지를 많이 광역이 해왔던 거죠. 사실 이런 거 이상준 박사님 제가 예, 지난 그 발제하실 때도 막 조금 한마디 던지긴 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광역센터가 가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것이 제시가 돼서 밑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만 컴플레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주지 않고 했던 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예,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돌아보면은 광역센터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긴 했어요. 중앙의 입장에. 왜냐면 이제 서울형 사업에서 이제 이미 사업 구역으로 정했던 면적이 있었고, 또 정부가 이제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유형별로 권장 면적이 나오면서 이제 원칙은 이제 그 사업 면적을 조정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이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의 입장, 또 서울시에 계신 담당자의 입장, 또 국토부 입장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광역센터의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이제 지방비 위주로 투입되는 구간과 이 국비보조 마중물 사업으로 투입되는 구간을 이제 조율해주는 역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일단락이 한번 됐었어요. 네, 일단락이 됐지만 이게 근데 사실 교수님의 그
내용은 네.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한 주제로 얘기할 게 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은 음. 25개구 기초자치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광역과 현장만 있는 거란 말이죠. 금천도 있어요. 금천. 금천구는 되게 금천구는 있었죠. 형식적인 네. 형식상에 있긴 하지만 하나 놓긴 했지만 실제적 기능은 좀 못한 음. 상태니까 서울은 광역센터에도 굉장히 많은 그 조직과 역할을 음. 실었고 당시 사실은 자치구는 음. 도시재생에 대한 마인드, 준비 사실은 안 돼 있었죠. 그리고 끌어가야 하니까 굉장히 저는 급했다고 봐요. 당시에 자치구 지자체상 의지나 음. 아니면 자치구의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잘 운영됐던 구가 있고 음. 또 이제 전혀 운영되지 않았던 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법제상 어쨌든 중간 조직으로서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앙정부에서의 지원기구가 있고 지금 광역에서의 지원기구 역할을 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그 자치구별로도 또 기초구에서 지원을 해줬다면 광역센터가 그 정도로 부담을 안 가졌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저는 총괄 코디 하면서 현장에 있었지만 역할이 너무 많으셨고 역할에 비해 그러니까 업무량에 비해 사실 되게 소규모의 인원이었는데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왜 이렇게 인원이 많고 너무 많은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업무량이 결국에 생각보다 사람들과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엄청난 업무량이었죠. 맞아요. 사실 그 부분이 서울시 이 행정 체계 혹은 이제 재정 보조 사업의 추진 체계의 가장 특징 혹은 이제 아주 독특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봤을 때 서울시 행정이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적어도 이제 재생사업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 뉴딜 사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청이 갖고 있고 맞아요. 구청에서는 이제 시에서 보조받은 사업을 이제 현장에서 진행시키는 정도의 네. 역할 분담이 있다 보니까 음. 이게 기초 단위에서 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재원을 조달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 이 도시의 외형, 규모, 뭐 위상에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저도 처음에는 알고 나서는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기본 전략 계획에서는 사실 2022년부터 이제 약간 성숙기, 성장이 거쳐를 시기를 거쳐서 성숙기로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네. 이제 성숙기가 아니라 이제 정책의 단절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단절기가 온 거고요. 이게 이제 서울 도시재생의 추진 지역인데 보면은 총 68개소인데 여기에는 사실 캠퍼스 타운이나 재생 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좀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거 포함한 사업지입니다. 그 전통시장 사업 같은 거는 음. 행자부 사업 아닌가요? 중기부 쪽 중기부 사업도 사업. 있고요. 음. 뭐 서울형에는 이제 또 그 외에 다양한 시책 사업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 연계 이후 사업으로 넣지 않아요? 네. 연계 연계 사업으로 하고 지금은 이제 그 근린형 사업으로 네. 들어와 있어요. 예, 보면은 북촌 가회구역 이런 곳은 어떤 사직동이나 그 주거환경 정비, 네. 환경 개선 사업지였던 것이죠. 약간 그것과 그것 사이, 재생 사업과 교환 사업 사이,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한 약간 지원센터가 있는 곳 혹은 그런 기능을 둔 곳을 중심으로 이제 카운팅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는 정확하게. 서울시가 아주 독창적인 방법을 음, 주셔서 처음에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은 독자적인 전략 계획과 그 전략 계획에서 지정 활성화 지역이라는 개념만 있었는데 서울시는 이제 그 전 시대부터 있었던 일관된 정책 사업들을 사업의 성숙도에 따라서 활성화 지역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이제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수립 체계상으로는 조금 전례가 없던 방식이어서 초기에 논란이 있고
이게 보니까 이제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62개소하고 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 6개소 음. 하고 해가지고 캠퍼스타운도 균형발전 뭐 우리 동네 살리기가 이제 뭐 균특법에 의해 균특법이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 예. 우리 동네 살리기를 포함해서 아마 숫자가 아, 예. 그리고는 2021년 6월에 이제 2세대 도시재생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특징은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의 개발과 정비를 융합하여 이 표현이 가장 2세대 도시재생 표현하는 적합한 표현 같은데요. 어떤 점은 맞고 또 어떤 점은 너무 이제 보존과 개발과 정비를 대척점에 두고 있다는 점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좀 더 1세대 통합해가고 때도 뭐 보존만을 했던 건 아니시죠? 아니죠. 보존만을 했던 건 아니죠. 근데 그것으로 뭐랄까 이미지화, 각인화된 것이죠. 사실 재생 사업에서 벽화 안 그린 지 오래됐거든요. 안 그리 오래됐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거의 억울해가지고 테스트베드 할 때, 절찬기 그러니까 뭐 때. 진짜 2009년 막 음. 이렇게 LH에서 이제 한참 본 만들기 전에 뭐 1세부, 2세부 뭐 이렇게 세부 연구 과제 할 때 좀 했던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10년 넘게 간. 굉장히 오래가죠. 네. 벽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죠. 저희가. 그랬는데 전체 재생 예산의 0.4%가 재생 사업에 투여됐고 그것도 주민들의 그 공모 사업이랄까 그런 것으로 네, 335가 마을 모여서 해왔던 만들기 마을 만들기 이런 방식으로 거죠. 해왔던 그 예산만 투여됐는데 마치 도시재생은 벽화만 그리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그 언론에서 치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은 개발과 정비냐 보존이냐가 아니라 개발과 정비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더라도 도시의 어떤 시간의 기록들, 문화적인 자원들은 보존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두 개가 이제 통합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보존관리에서 정비 중심으로 도시재생 한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구도예요. 2세대 도시재생의 핵심은 그건데 실은 참여와 거버넌스의 가치가 무의미해진 음. 거죠. 그리고 그럼 이제 시가 주도적으로 그냥 음, 행정에서 끌고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센터의 기능은 전혀 거의 필요 의미 없다. 없다. 네, 그리고 민간의 그 주민들이 뭘 하겠다는 그 의지도 의미 사실은 없다. 별 의미가 없다. 예. 네. 그럼 지금까지 갖춰뒀던 어떤 기능, 가치, 진짜 이게 단순히 한 몇 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만들어 왔던 2014년부터 만들어 왔다고 그냥 늦게 쳐서 음, 하면 9년이잖아요. 음. 이렇게 활동해 왔던 것들은 그냥 다 거의 그냥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런 거죠. 저는 참여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는 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현장에서 처음에 늘 먼저 발언하는 게 있거든요. 전문가와 행정은 언젠간 떠난다. 그럼 남는 건 누구냐? 그럼 주민이 남으니까 지금부터 역량을 키워서 우리가 떠났을 때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각인을 시키고 시작을 했었죠. 모든 도시재생. 근데 이제 도시재생 위 선배님들, 연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작하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많은데 종료되는 사업지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 전환을 통해서 떠나는 전문가들과 떠나는 행정조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남겨진 그곳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기존에 받았던 그게 9년이든 10년이든 그게 교육이든 어떤 자본이든 간에 역량이 키워졌으면 이제 이겨내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놓고 떠난다고 하고 막 안타까워하시거나 또는 이제 이걸 인정하시는 주민도 있지만 왜 계속 주던 걸 갑자기 안 줘? 왜 우리 걸 뺏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것일지도 모르죠. 네. 도시가 이제 그 모두의 도시, 그다음에 참여 도시로 가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네. 흐름이고 방향인데 시민과 주민을 배제한다? 혹은 공공행이 직접 예산 투입하여 사업만 하겠다? 이것은 완전. 어불성설이겠죠. 그 정치 네. 논리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너무 휙휙 바뀌어 버리는 게 음, 이게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뭐 큰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너무 큰 그럼요. 타격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성과가 커뮤니티 혹은 현장의 변화가 늦게 오잖아요. 사람들을 음, 조직하고 변화시키고 네. 참여시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쩌면 행정가들 혹은 정치가들, 전문가들에게는 너무 지리하고 눈에 안 결말이 안 보이고 보이는. 결말이 안 보이는 음, 끝없는 그런 거 보이실 수도 있죠. 저는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음, 언젠가 주민 참여는 사실 이제 이런 보조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지는 네. 저희 목표가 있는 거고 음, 또 저희가 십수년간 해왔지만 이게 당장 또 이렇게 결론이 나기도 어려운 것도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민 참여 혹은 거버넌스가 무의미하지는 않고 당연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꼭 보조 방식으로 계속 끌어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더 고민을 맞아요.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참여 네. 거버넌스 네. 이거 중요한 주제예요. 네. 방금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늘 그 공공의 예산 지원하고 보조에 의존해야 되느냐 다른 방식은 없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있을 거라고 저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이 얘기를 계속하면 네. 할 얘기가 못 너무 넘어가실 것 안 같아요. 넘어가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쇠퇴한 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는 많았고 해마다 현장은 늘어갔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거버넌스 구도예요. 그런데 보시면 전략계획에 들어간 이제 구도인데 서울의 특징은 뭐냐면 저 지원기관의 기능이 없었어요. 실은 그 네트워크는 몇 번 했던 것 같더라고 초반에 SH랑 초반에는 연구원이랑. 이제 서울시 차원의 도직 지원 기구라고 이제 명칭을 붙이셨고 이제 SH랑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 형태였었죠. 근데 그 뒤로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들은 조금 이제, 없었고 그리고 그 광역 지원센터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기관의 역할까지 막 교육, 연구, 모니터링, 자문, 뭐 갈등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전문가들을 네트워킹하고 전문가를 도움받아서 자문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광역지원센터로 이게 사실 다 들어왔던 거예요. 죄송해요 말씀 그 서울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 제가 작은 도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몇 년 했는데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나중에 다 빠져버리고요. 그것만 남아.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나만 남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돼요. 자기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희가 해야 하는데 위에서는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니까 이 평가를 너희가 다 달성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거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야 될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그 고유의 역할을 넘어서까지도 막 지금 다 하신 거잖아요.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점하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은 여러 부처의 사업이 여기에 연계되고 협업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진짜 그 담당자만 붙들고 있는 형국이 네. 되잖아요. 다른 부처들 다 빠지고 다른 사업들 빠지고 그다음 공무원 수시로 바뀌고 네. 그것의 한계는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원센터의 역할이 엄청 방대해졌고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그다음에 사업 지원, 그 지원에 대한 중심축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계 융합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발굴, 뭐 의견 조정, 정책 목표 방향 설정, 그다음 지역 리더 양성, 뭐 대내적인 협력 네트워크,
그다음 코디네이터들 양성, 지원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광역지원센터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잠깐 그 앞으로 네, 넘어가면 네, 아마 여기에 물리적 재생에 관한 지원의 역할이 하나 더 있었으면 음, 좀 이번에 문을 좀 덜 닫을 수 있지 저도 그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되게 음. 억울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약간 인문 사회학적 지원에 좀 집중돼 있긴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물리적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이제 역할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책임은 많은데 네. 책임져야 될 건 많은데 권한은 없었던 네. 게 네. 이게 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큰 한계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권한이 주어지면 그에 따른 또 부가적인 책임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를 뭔가 성취해낼 수 있는 그 역할이나 기능이 부여되지 못했던 게 저는 항상 끌려만 다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센터가 공무원한테도 끌려다니다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뭐 하다가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평가받으러 가서는 내가 어떤 기능을 갖고 했으면 모르는데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센터가 오히려 최종적으로 말을 들어야 되고 되고 네. 정부 쪽에 가장 가까운 제 입장에서는 고심적 역할을 했다. 아니 근데 그 도시재생법에 준하면 정말 제대로 된 지원기구 역할을 한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H에서 TF팀 꾸렸을 때 그럼 네. 이 역할 누가 할래? 중간 조직이 해야 된다. 그럼 네. 그 중간 조직 누가 할래? 지원기구가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광역센터가 서울시에서는 그 역할 잘 한 거죠. 확실한 거는 서울센터의 조직, 기능, 음. 인력의 구성이 네, 네. 다른 광역의 그렇죠. 어떤 좀 표본이 네, 됐음을 맞아요. 네. 맞아요. 교수님도 지적했다시피 이제 모든 센터들의 역할이 좀 소프트웨어 사업에 많이 좀 집중되다 보니 그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가 좀 달라졌을 때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최근 1년 사이 많이 맞아요. 좀 이제 뒤늦게 나눠 이제 저희가 인식하게 됐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지원기관이 물리적 사업에 대한 어쩌면 그것까지 개입, 할 거냐. 네. 컨트롤, 자문, 모니터링 이것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원기관과 지원기구가 함께 협업해 가는 역할을 방식. 조금씩 음, 분담해서 그치, 이제 그치. 그게 좀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한 몸에 모든 걸 장착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지가 늘어갈수록 창의 문제도 많아지죠.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민원, 그다음에 갈등, 그다음에 현장 지원센터의 준비도와 활동가 역량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고 그것이 다 이제 광역지원센터의 일로 또 주어지고 그래서 전 여기 써두신 것 중에 네, 그 다시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거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활동가의 역량이 네. 저기서는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씀하신 문제가 거. 드러났다는 거죠. 활동가 그러니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의 역량들의 차이들이 그또 집단들. 그런 집단들 그러니까 저기서 활동가는 센터에 있는 그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도 포함되고 코디네이터, 용역사, 용역사, 심지어 뭐 뭐 총코까지도 그렇죠. 총무까지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했죠. 저는 활동가들의 역량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입만 보셨다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그 얘기인가요? 교수님 생각. 네, 다른 얘기입니다. 네. 서울시는 좀 다른 그거는 전국과 서울을 좀 나누어 봐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시간이 없어서 못 네, 나누는데 지금 일단 너무 네. 우리 지방도시 이따가 대생, 나중에 지방도시 대생 팀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거에 대해서 또 논의할 겁니다. 오늘은 대도시 현장에서 많아졌고 이제 광역지원센터가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최초 거버넌스 구조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건 이상적이었지만 현실은 그리 짜임새 있게 진행되지 않았고 모든 지원, 행정과 현장의 요구는 모두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은 실은 모두를 위한 도시 철학이 담긴 정책이었고 그다음에 선언적 정책과 세부 가이드라인 등은 전국 현장에 확산되는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그리고 광역지원센터는 서울을 넘어서 음. 수많은 현장과 공무원들에게 상담사이자 네. 길 안내자의 역할을 네.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의 도시재생 정책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점들이 뭐였냐? 그 중에 한 음. 꼭지를 잡자면 사실은 광역지원센터의 설치, 음. 지원기관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필요해. 공무원이 할 수 없어.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민간위탁으로 광역지원 조직을 설치했던 것이 음. 도시재생 정책의 진전의 하나였고, 두 번째는 희망지 사업의 탄생.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재생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주민들도 공무원들도 모두도 사실은 정비와 개발만이 익숙했죠. 네. 낡은 아파트 싹 쓸어내고 새 아파트 하고 그 저층 주거지 싹 쓸어내고 재개발하고 했던 것만이 익숙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개발로 안 가고 도시재생 한다고 도시재생 뭐야? 뭐 주민들도 모든 시민들도 의문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개발할 테니까 손대지 마. 노후도에 영향 끼쳐.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 따왔으니 우리가 할 거야. 전문가도 뭐 행정도 다 빠져. 이런 데도 있었고. 이 부분도 상당히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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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주민이 왕이야. 주민주도라며. 누가 주민주도를 얘기했는지 음. 모르겠는데 너무 빨리 나왔어요. 주민주도라는 말이. 그리고 왜곡됐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주도라는 게 주민만이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주민이 왕이야. 행정도 전문가도 믿을 수 없어. 다 빠져. 그리고 빨리빨리 뭐 했어? 뭐 이런 독촉들. 그다음에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해줄 걸로 기대한 거죠. 도시재생 하면 마치 상점벽해 될 줄 기대한 그 100억이란 돈이 사실은 강북 지역은 공공의 예산이 투여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강남 중심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낡은 도시는 쓸어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고치고 수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돈으로 주민들은 받아들이게 되죠. 100억, 200억이 굉장히 큰 돈이고 그래서 원하는 것이 다 실현될 줄로 알았던 이런 많은 오해와 왜곡된 의식들이 재생에 쏠려 있었죠. 그래서 재생 지역을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주민도 시민도 행정도 전문가도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희망지 사업이 탄생했던 것, 그것이 지금의 국토부의 예비 사업으로 전환됐던 것이 진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진전은 이제 마중물 사업 이후에 대한 대응을 빨리 했다는 점.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선도 사업했던 창신수님부터 시작해서 끝나가는 거 2017년이 되니까 끝이 있는 거죠. 그럼 끝나면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질문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광역이 이제 빨리 CRC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포스텝 육성, 이제 발굴, 육성, 지원, 성장, 뭐 아무튼 4단계를 설계를 하여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준비를 시켰던 게 이런 정책의 진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가 양성을 해왔다는 것. 굉장히 이것을 꾸준하게 밀고 왔던 건데 현장이 늘어나면 실은 사람의 실력에 따라 현장마다 이 수준차가 있는 거죠. 사람의 실력에 따라. 그래서 좋은 코디네이터가 있는 곳은 좋은 성과를 내고 실력이 없으면 사실은 지지부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빨리빨리 양성해야겠다. 그래서 양성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 데이터 프로그램 제작 모두인을 운영해서 교육 수료증 혹은 경력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서 자신의 채용에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사람이 발급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인력 채용 사이트를 모두인 개발하여 운영하다가 이것도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양성을 굉장히 발빠르게 해왔다는 것. 그다음에 집수리 지원센터를 운영했던 것도 큰 성과이자 진전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렇게 얘기해놓고도 공공사업의 한계 측면 뭔 말인지 제가 2017년만 해도 그 집수리 지원 예산이 4억이었어요. 근데 내년 예산 200억입니다. 이건 뭐냐면 집수리 지원 서울은 가꿈주택 사업이라고 가꿈주택 사업. 하는데 주택
주거 복지나 저소득층 주택 그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니고 일반 주택도 그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개량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서울의 도시 정책의 진전이었고 초반에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반 주택에 공공 예산을 투여하는 게 맞아? 지금도 지방에 가니까 그 논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집 음. 내부는 안 되고 외부만 외부랑 뭐 옥상 방수까지만 되게 했다가 음. 그것도 이제 내부까지 하냐 마냐로 하냐 마냐. 엄청난 논란이 오고 가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요, 네, 내부건 뭐건 간에 네. 전부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민간에서는 하면 내가 헌집을 내놓고 이게 개발 이익에 따라서 나는 내가 돈 번 것도 없는데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단독주택이나 이런 그 오래된 노후불량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도 다 없죠. 막으면서 맞아요, 이것도 지원을 안 해주냐고. 맞아요,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맞아요. 보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점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집수리 지원센터에서 시공업체 필수 교육 이게 또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그다음 집수리 코디네이터도 채용했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검증도 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많이 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리했을 때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의 진전은 정해진 답을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해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민감하게 대응했다는 것. 네. 네, 그것이 가장 큰 진전이었다고 보고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슈를 던졌네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를 던지고 정책적 이슈를 던지고. 던지고 그렇죠. 네. 네, 네. 선언하고 실험하고 네. 그리고 이제 행정도 사실은 그 계획 수립 그 용역회사도 전문가도 처음 해본 일이라 시행착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경험이 축적되는 것은 사회적 자산이 축적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도 사실은 계획 수립 과정, 실행, 운영 관리 전 과정을 계획해 본 경험이 없지요. 실은 그것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경험해 본 거잖아요. 사실 주민도 활동가도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 수년간 우리는 처음 해보는 이것을 해본 거죠. 시도해 본 거고 그 경험이 사실은 사회적 자산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한 전문가들 현장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이야말로 그 축적된 자산인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자산이었다고 봅니다. 여기는 좀 한계라고나 할까 좀 지적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행정조직의 한계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전담조직은 만들었지만 지금은 또 없어졌습니다. 네, 도시재생 본부가 없어졌어요. 대단히 병렬적이고 그다음에 칸막이 그다음에 시스템과 프로세스에는 관심 없고 굉장히 성과에 급급하죠. 행정조직이. 그러니까 이 행정조직의 인사고과에 영향이 미치는 그 무엇도 변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데이터와 조사에 기반하지 않는 재생사업의 한계가 명확한 것 같고요. 대단히 과학적이 좀 많다. 그다음에 방향과 메시지가 없는 채 모든 것을 다 담으려 했던 것은 좀 모순인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행도시건 혹은 기후와 환경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건 우리가 가야 할 미래 도시를 여기에 좀 담았어야 되는데 너무 주거환경 개선에다가 현재적인 문제에다가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잃은 거라기보다는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 없이 하려고 했던 것에 또 모순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지역마다의 계획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거 이런 것이 굉장히 큰 한계로 보이고요. 어차피 사실 공무원도 처음 하는 재생 사업이라. 근데 이제 그 행정조직의 한계에서 그 너무 부서들 간의 경쟁력이 굉장히 경쟁적이었고요. 왜냐하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가 없고요. 그다음에 성과에 목마른 행정. 각 부서마다 성과. 근데 그 성과가 뭐였냐면
아까 이제 재생 사업이 마무리된 결과치가 아니라 지역 지정됐을 때 샴페인 터뜨리기. 뭐 이제 우리 지역 그러니까요. 지역구가 그러니까 해야 지정됐어. 됐다. 그다음 막 축제하고 샴페인 터뜨리기 하고 음. 이벤트성 행사하고 그런 것으로 네. 공무원들의 네. 어떤 인사고과 영향이지. 그게 나중에 조금 보완은 되긴 했어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됐다는 건 처음에는 몇 개 막 너무 경쟁적으로 막 맞아요. 달려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에 광역시에서 너희들한테 어느 정도 배분을 해줄 테니까 거기서 하는 것을 일단 가름마를 타줄게 이러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었어요. 교수님 얘기하는 건 지자체마다의 경쟁 얘기하시죠. 그렇죠. 저희는 서울은 도시재생본부에 도활과 공공재생과 부서가 주거재생과 다 이제 부서간이 다 사업을 했어요. 아, 심지어는 그냥 구 안에서도 음. 담당 공무원별로 다 해서 이제 담당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이 달랐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뭐 A, B, C, D 부서가 뭐 한 10개 부서가 구청에 같이 모여서 어떤 지역에 대한 평가나 사업을 할 때 같이 토론하는 게 의무화돼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 그 연말에 성과가 달라지고 표창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 근데 그 덕에 사실은 더 으쌰으쌰 잘 된 구도 있고 아예 정말 안 좋아진 구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재생본부 안에 몇 개 과가 있었을까? 한 7, 8개 과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모두가 사업부서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그 컨트롤 타워가 없이 병렬적으로 다 달리기, 그래서 그 말을 100m 써주신 달리기 거군요. 하듯이 네. 자기 트랙에서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제 얘기는 거의 정리되고 있습니다. 네. 제안을 하자면 1세대 도시재생에 대한 평가를 좀 엄밀히 해야 된다. 통해서 의미와 성과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1세대 도시재생의 공공사업에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1세대 도시재생 방식이 맞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단위 마스터 플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중심골목 재생 중심으로 다뤄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그 주민참여형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가금주택 지원 사업들, 잘 자란 사업, 아까 이제 대도시 도시재생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도 역시 이게 그렇게 큰 구역을 정해놓고 마스터 플랜 하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도시의 옷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생활권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약간 소규모 블럭 단위랄까 골목 재생 뭐 환경개선 사업 집수리 사업 이렇게 가는 것은 특정한 어떨까? 어떤 주제 네, 단위의 주제 단위의 중소규모의 사업 중소규모의 단위로 사업들로 가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그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기금에 대한 어떤 운용 방향인데 서울에 이제 특이하게도 도시재생 기금을 설치했었는데 그것이 부서의 예산 쓰는 것으로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의 운용 방식을 완전 조례를 좀 바꿔서 그 재생사업 이후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그 지역 동네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려고 할 때 환경 개선이나 뭐 이것을 운영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혹은 민간 크리에이터들이 뭔가 골목 재생이나 그런 곳에 가서 활동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좀 민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도시 실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기금을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제 네. 기본 발제는 좀 어설프지만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맞춰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상준 박사님 예. 그리고 우리 유현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한마디씩 좀 더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 전 뭐 중앙정부랑 또 일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형 재생 사업의 내용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서로 경쟁도 해왔던 거. 혹자는 누가 먼저냐 막 따지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서로 좀 주고받으면서 음.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음.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중앙정부는 이제 전국을 상대로 해야 되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만들거나 뒤늦게 만들어졌는데 음. 서울에서는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지원 조직 음.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시의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사업의 실험장이 되었던 것 같고 음. 또 CRC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하는 내용들을 보고 음. 결국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제도로 그렇죠.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음. 거기에 또 문제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음. 서울을 보고 이제 그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제도화하거나 일반화하다 보니까 지방권에 이 내용을 내려보냈을 때는 안 조금 맞아. 또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서울에는 많이 갔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형식적인 조직도라고 하지만 서울은 다 있으니까 어쨌든 그림이라도 그렇게 이제 채워낼 수가 있는데 지방에 가면 아예 그 칸을 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없어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이 나고요. 음. 두 번째는 사업 내용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대라서 그래요. 네. 그리고 돈이 네. 많고. 돈이 같은 국비를 들여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범위라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울이면은 큰 경제 성격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근데 오히려 실제 서울의 사업은 아주 커뮤니티 베이스의 이제 주거지 베이스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 또 이 사업에 투입된 재원의 규모,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특수한 어떤 조합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기구 출신이니까 저도 서울광역센터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지원기구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좀 더 많은 영역의 활동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앙의 지원기구나 지방에 있는 우리 각각의 위계별 센터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셨던 것 같고요. 고생하셨던 말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이 교수님. 네. 네. 저는 이렇게 저희가 도시재생이란 단어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꿈을 꿨고 또 이거를 보는 시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닌가. 그 단어를 10년 전에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 아마 전국에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좋은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이나 도시는 어차피 변화하고 성장하고 다시 쇠퇴했다가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너무 막 문을 열었다 문을 닫았다 이거에 민감하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사실 저도 이제 많이 받고 저도 이제 LH에서 도시재생 법 만들 때부터 연구원으로 막 활동을 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면서 긴 15년을 봐왔는데 바이오리듬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리적 재생이 부각될 때도 있고 공동체도 부각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 물결 파동이 크다가 잔잔해질 때가 있겠죠. 균형을 다 잃었을 때. 그게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으면서 위로를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뭐 맨날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라고 하면 이제 교육하고 늘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초등학교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보내서 중학교, 고등학교 끝날 때가 몇 년이죠? 12년.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법 만들어지고 10년 조금 안 됐다 보니까 모두 똑같은 교과서를 주고 국정교과서를 주고 뭐 다양한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을 전국에 흩어서 초등학생들을 다 키워서 고등학교까지 보내서 성인이 됐지만 그 모든 성인이 동일한 역량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성인도 생기고 약간 부족하지만 다른 역할을 할 성인도 생기듯이 도시재생법이나 교육에 따라서 많은 교육을 받고 경험했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건 잘했고라고 저희는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보고 저희가 같이 또 이제 대학을 가듯이
또 2세대, 3세대의 도시재생으로 간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는 엄청나게 훌륭한 많은 전문가들도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음. 아마 이 저희 도시 경칠련에서 하는 도시 재생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도 오늘 유 교수님, 이 박사님 또 우리 백센터장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는 바가 정말 크실 거예요. 또 더불어서 또 다른 질문들도 정말 비판적인 질문들 또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봐요. 제가 오늘 이 백센터장님 발제하는 걸 들으면서 느꼈던 게 서울의 도시재생이 전국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회 속에서 계속 파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좀 바라는 바는 저희가 다음 주제에서도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지금까지 양성된 이 활동을 해온 도시재생 활동가들, 저희는 전부 다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했던 이분들이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분야로 말하자면 도시재생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뛰어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능을 담당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계속 꾸며지고 만들어지고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도움을 주는 역할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런 제도적 장치도 앞으로 이상진 박사님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백희영 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충실대 유혜연 교수님, 그리고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센터장 맡으셨던 이상준 박사님 모시고 이 경실련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